그리고 침팬지 팀과 연상호 감독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윤광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히 소개와 인사 말씀 있는 걸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장의 시간들에서 자연스럽게를 연출한 윤가은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에서 윤가은 역할을 맡은 고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극장의 시간들 침팬지에서 제재 역할 맡은 홍사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사빈 배우와 함께 침팬지란 영화 연출한 이종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와 아무 상관없는 연상호라고 합니다. 아무 상관없이 오신 분이 어떤 인연으로 여기 오셨는지 이야기 잠깐 풀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연상호 감독님 지난해 계시록과 얼굴로 굉장히 바쁘게 관객들 만나셨고 지금 신작 준비 중에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대기실에서 제가 잠깐 엿들어보니 이종필 감독님과 남다른 인연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인연이 오늘의 이 자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기실에서의 에피소드는 사실은 뭔가 남다르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여기 이 작품에 참여해주신 세 감독님과 다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윤광 감독님은 또 저희가 작년에 토론토 영화제에서 저희가 또 뵌 인연이 있고, 우리 장건재 감독님은 또 그 저랑 작품을 같이 하기도 하셨어요. 베이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하셨었고, 그리고 조필 감독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문소리 선배님이랑 이종필 감독님이랑 저랑 단편 영화를 같이 이렇게 상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지휘를 했었습니다. 맥주도 한잔 하러 갔던 기억이 있고. 맥주는 안 해. 감독님만 그 문소리 선배님이랑 저랑 갔었나 봐요. 네. 바쁘시다고 먼저 가셨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맥주 한잔, 못한 맥주 나누시면 좋겠네요. 네, 영화 흐름대로 순서대로 천천히 먼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는 객석 질문도 받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소리가 있다고 할까요? 이 증기기관차의 경적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루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 같은 작품을 상징적으로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이어지는 침팬지라는 단편의 많은 그 영화사의 참조점들, 오마주들 발견했을 때 또 연결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이종필 감독님이 담당하신 걸로 아는데, 먼저 이 소리에 대해서도 감독님이 결정을 하신 걸지 어떻게 삽입하시게 된 건지 잠깐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급하게 표지처럼 이 영화의 시작과 끝에 무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받고요. 네, 저는 막연히 영사기사님을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저 혼자 작은 카메라 들고 영사기사님 찍고, 네,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기록한다는 의미로 했고, 근데 뭘 열어야 하는데 영사실 한켠에 걸려있는 필름 릴이 되게 단순하게 기차 바퀴처럼 생겼다 생각해서, 네, 그래서 또 넣어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좀 힘차게 굴러간다는 인상을 주는 시작이었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 시네큐브의 오랜 지킴이인 홍성희 영사기사님이 출연하시고, 여기에 상대역으로 요즘 혹시 단편 영화 많이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반가운 얼굴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심혜인 배우가 견습생이자 후임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대가 전승되는 어떤 현장이라고 할지요, 바톤 터치되는, 극장의 시간이 바톤 터치되는 그런 구도가 연출이 되는데,
약간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면들이잖아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걸까요? 네, 그렇게 하루를 영상기사님을 아무런 맥락, 뭐 계산 없이 찍었고요. 어쨌든 이분의 삶은 계속될 거고 그 삶을 제가 감히 마무리는 할 수 없어가지고 픽션적으로 뭔가를 다루려면은 도리 없이 그냥 어떤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지만 누군가 젊은 친구가 와서 이 영상 기술을 배우는 거를 또 기록해보면 어떨까라고 막연하게 접근했는데 그 심혜인 배우님이 너무 센스 있게 제가 준 대사나 이런 거 없이 이런 상황입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니까 해주셨고 또 그걸 한다고 하니까 영사기사님께서도 연락 주셔가지고 램프라는 거를 영사기의 램프를 보통 몇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거 찍을 생각이 있으면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셨고 그 모든 상황은 저도 그냥 처음 보고 계획되지 않은 거를 자연스럽게 찍어서 기록한 겁니다. 예. 역시 그렇군요. 마지막 크레딧을 보니까 심혜인 배우 캐릭터의 이름을 영사 기자님이 실제로 이 견습생을 부를 만한 젊은 친구라고 되어 있어서 어쩐지 더 귀엽고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까지 극장에 영사 기사가 실제로 상주하는지 그런 것들 이번 영화 보면서 체감하신 분들, 좀 낯설게 여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침팬지란 영화가 그리고 나서 시작이 되는데 홍사빈 배우가 제제라는 인물을 맡았어요. 제제는 말하자면 이 영화의 고도에게 처음으로 무언가 사랑하는 영역을 열어준 사람, 그를 극장으로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어느 순간에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내내 그리워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홍사빈 배우의 실제 삶과 크게 멀지 않게 군복을 입고 등장을 하셨고 그 당시에 또 이 영화의 아주 독특한 설정이기도 한 고도, 제제, 모모라는 이름 사이에서 제제를 맡으셨어요. 홍사빈 배우가 사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극 연출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힙합 문학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캐릭터의 이름을 배우로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본인의 이름 제제인 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밝히셨다시피 여러 가지 서적의 인물들을 많이 따오셨는데 잠깐 빌려 쓴 이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고 그것과 본래 작품과 연관이 있다면 그 친구가 가진 조금의 외로움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갖고 연기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도 그리고 모모 같이 연기를 했던 원슈타인 배우, 이수경 배우하고 이런저런 재밌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감독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오래된 친구와 같은 것이다. 홍사빈 배우가 굉장히 양조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경삼립의 한 대목을 재현해 주신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감독님, 조필 감독님, 홍사빈의 양조위화 의도하신 거겠지요? 네, 그 경찰복과 군복은 다른 면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홍사빈 배우는 양조위보다는 예전에 작고 하신 듀스의 김성재님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의도한 거고 보여줬고 양조위만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난처한 부탁이었고 전역 후 처음 이제 받은 디렉팅이 양조위 같이 연기에다가 이번에 또 영화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정신이 확 드는 복귀를 알리는 디렉팅이었겠군요. 이 양조위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이 시네큐브 벽에 걸려있는 어떤 포스터들, 뭐 레닌그라드 펭귄즈라든가 타임 오브 러브, 이 레닌그라드 카우보이라든가
라든가 뭐 타임 오브 집시 같은 영화들의 오마주인가 생각해 보기에 들기도 하고, 또 뒤에 나오는 3인방들의 모습에서 뭐 쥐렌짐, 구계자들 이런 영화들 떠올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시네필들의 마음을 울리는 창조점들이 다양하게 호쾌하게 녹아있는 영화인데, 연상호 감독님 워낙에 다양한 영화 보시고 좋아하시잖아요. 이 영화의 여러 인용된 요소들 중에 혹시 재밌게 보신 바 있으셨어요? 저는 뭐 전반적으로 이 세 명의 시간차와 관계 다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저랑은 완전히 이게 경험이 뭐 일치하지 않는데, 저한테 이제 저 한 20살 때? 20살 때도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랑 이제 주 근거지가 제가 홍대였습니다. 홍대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홍대의 주 근거지라고 하면 이제 10만원 비디오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전설적인 영화제가 있는데, 네. 제가 주 근거지가 좀 그런 데였어요. 이제 그런 데였는데, 그때는 이제 홍대에 이런 술집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이제 상영회 같은 걸 했거든요. 스펜스를 잡고 보면서,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 다 뭐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서 영화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뭐 김종만 감독, 저랑 뭐 비슷하게 했던 데는 김종만 감독 정도?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맞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막 홍대에 막 그때 저희는 이제 극장도 못 가고 이제 홍대에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영상이 쏴주는 술집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에서 막 영화 틀고 그랬고, 10만원 영화제 혹시 왜 10만원 영화제냐면은 영화를 10만원에 만들어서 출품을 해야 돼서 10만원 영화제, 10만원 비디오 페스티벌의 전설적인 그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벽이 있고 영상기가 있다면 어디든 영화관이 되던 시절이었고, 이 침팬지에 담긴 그 2000년대의 조각이 실제로 연상호 감독님의 경험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영화관 또는 영화관 비스무리한 어딘가에서 한때 하나였다가 흩어진 인연들 생각하면 굉장히 담백하게 이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애상적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지점들, 영화사의 요소들을 인용하셨지만 그것과 별개로 굉장히 이종필 감독님답다고 여겨지는 침팬지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 연계해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자면, 2000년대 또 사라진 친구, 정말로 존재했을지 모르는 침팬지, 그 여러 그 과거의 노스텔지어적인 존재들을 극장의 시간들이라는 엔솔로지 영화의 소재로 삼으신 감독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바탕이 된 생각들이 있을까요? 그 사라진 친구에 대해서 저 하나만 좀 덧붙이고 이종필 감독님한테 얘기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친구들이 이제 다 이제 영화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보험 설계사가 돼서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봄이 가까우면은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봄에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그 노스텔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건 옛날에 되게 영화에 되게 진심이셨었는데, 막 그런 보험 상품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약간 이런 걸 페이소스라고 하나요? 삶의 파토스가 느껴지는. 네, 노스텔지아. 근데 감독님이 10만원 비디오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미성년자여가지고, 미성년자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들어가려다가 망설여다가 저는 옆에 딴 데 좀 가고 그랬었는데, 홍대. 네, 아무튼 그랬던 시절부터 뭐 2000년대 뭐 이렇게 말해도 다 실감 못 하시지만, 전 진짜로 침팬지 책에서 읽고 어둠 속에서 침팬지도 만나고, 시간 지나고 나서 책을 봤더니 침팬지가 사라지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고, 또 그래서 마음속에 실존하는 침팬지가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졌고, 침팬지뿐 아니라 함께 영화를 봤던 친구들, 또 같은 영화라도 언젠가 봤었을 때는 뭐가 확 느껴졌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느껴지지 않는 것들, 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꾸준히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지만 제가 변한 것이 어떤 극장에 있는 세상이 변한 건지 전에는 그냥 몽글몽글 왔다가 뭉글뭉글해서 나갔다면 요즘에는 저조차도 시간 딱 맞춰서 와서 그냥 이런 컨텐츠 소비하듯이 보고 재밌었네, 좀 별로였다 하고 돌아가는 제가 변한 건지 뭐 그래서 근데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작품 계기를 통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엇이 남았고 무엇이 변했고 그럼에도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뭐 그런 걸 이렇게 담았던 것 같습니다. 침팬지 같은 영화를 보고 좀 무뎌진 살 안에 연한 면을 또 꺼내도 보고 그러면서 다시 몽글몽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고화정 배우님 아까 소개부터 윤가은을 연기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배우님들이 실제로 극중 역할이 감독이 전혀 아니더라도 캐릭터 잡아가실 때 카메라 너머에 감독님 보면서 이렇게 단서를 좀 얻기도 했다라든지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윤가은 감독님 그 자체를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촬영장은 물론이고 준비하기까지 감독님과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정말 윤가은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아역 배우부터 시작했던 사람이기에 윤가은 감독님의 영화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좀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제 디렉팅을 받아온 사람이지만 어떤 점이 다를까? 어떻게 이런 어린 배우들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있었고요. 그것을 좀 미스터리를 풀고 싶어서 이 작품을 임하게 됐는데 뭐랄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감독이 된다면 여기서 어떤 말을 할까? 감독님께서도 윤가은 감독님께서도 자유롭게 진짜 디렉션을 줘도 된다라고 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저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극중에서 이 배우들과 테이블에 초반에 둘러앉아서 왜 자연스러운 연기가 안 나올까 그 고민하는 와중에 여러 그 미성년 배우의 고충을 물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엄마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같은 굉장히 현실적인 대사들이라든지 근데 그 질문들과 대답들이 어쩌면 고화성 배우님의 과거의 실제 경험들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 텍스트들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실 우리가 시나리오가 있진 않았어요. 어떤 그 요약집이라고 하나요? 네, 그것을 보고 이제 감독과 어린 배우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점심시간에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개 준비해 갔었어요. 자기는 각자 준비하는 연기가 좋은지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되게 각양각색의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애틋하네요. 네. 윤가은 감독님의 이 청소년, 유소년 배우들에 대한 이 촬영장에서의 여러 가지 선진적인 디렉팅 스타일이라든가 또 정말 카메라 안팎에서의 복지, 감독님이 가지시는 뭐랄까요? 어린 시절에 대한 테마적인 관심사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존중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 영화는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로 치면 거의 끊임없이 계속해서 7명이 단체로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화면에서 계속 나오는 이 7명의 소녀들 대사 계속 물리고 여기저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어떻게 여기서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걸 찾아나가려 하셨어요? 이게 일단 저를 하신 건 아니고 저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현장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소리도 좀 지르고 좀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고요하고 차분하게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확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고 감독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오히려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사실은 7명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3명의 아이들을 이제 같이 영화를 만드는 것을 하자고 이제 최종 오디션에서 7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이 중에 3아이를 뽑아야지 했는데 7명이 같이 있을 때의 그 케미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한 반나절을 같이 보내면서 그냥 다 같이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오히려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혼자 있거나 둘이 있거나 이러면 오히려 약간 조금 더 긴장하고 무엇을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사실 현장이라는 게 어린이 빼곤 다 어른들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관계에서. 근데 때로 있으니까 권력이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쩌면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했고 그 아이들을 사실은 현장에서 통솔해 주신 분이 고화석 감독님이셔서 저도 자꾸 감독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말하자면은 닮고 싶은 선배 롤모델인 이제 배우인 그 바라보는 스타이자 현장에서 또 감독 역할을 해주는 이 고화성 배우님이 계시니까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매 컷마다 묻어 있어서 그런 사실은 굉장히 의지해서 갔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러운 연기, 자연스러움에 대한 고민 이 작품의 주제라면 이 단편 영화의 스타일 미학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완성되어 있는 그 일치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할까요? 여기서 질문을 연상호 감독님께 공을 드리고 싶은데 연상호 감독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향하는 연기의 스타일은 다를지언정 카메라 뒤에서 배우의 연기에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자연스러움 항상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보시면서 감독님은 혹시 어떻게 이 자연스러움을 이끌어낼까? 연기의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윤광호 감독님 영화 보면은 윤광호 감독님의 연기 디렉팅 방식이나 이런 게 많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또 최근에 우리들 이런 거 블루레이를 또 구입하고 그랬어요. 애기들도 좀 보고 그러려고 우리들 좀 구입하고 저번에 피디님이랑도 한참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 좀 이 얘기 저기 좀 나눴는데 이번 영화 보면서는 물론 이제 윤광호 감독님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고화성 배우님이 윤광호 감독님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할 테니까 저렇게 하시겠구나라고 느꼈고 좀 약간 이렇게 윤광호 감독님이 맨 뒤에 나오시잖아요. 나오는데 약간 목소리에 좀 원력이 있어요. 진짜 생각보다 힘있죠. 그 저도 그거 단호한 발성이 느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서 맨 마지막에 고화석 배우님이 이러고 있는데 어디 불편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약간 움찔하게 돼. 너무 무서웠어요. 불편하세요 어디? 근데 너무 이거 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목소리 제가 이제 벌려. 가짜 감독, 진짜 감독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 좀 목소리에 좀 권위가 있으시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감독님들한테 궁금한 건데 이게 옴니버스잖아요. 옴니버스인데 제목이 원래 극장의 시간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게 시네큐브에서 이런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처음 기사 났을 때부터 좀 봤었기 때문에 극장에 관한 영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절묘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종필 감독님은 관객
시네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객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이제 유광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은 필름메이커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장건재 감독님은 공간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 분이서 뭐 초반에 야 이거 우리는 나누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회의를 하고 하신 거야? 아니면은 그냥 뭐 마음에 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저희는 이제 시사 때 처음 만났고요. 그때 영화 다 만든 다음에 그 어떤 그냥 각자 다 움직였어요. 저는 종필 감독님은 예전에 단편 영화 뭐 만드실 때부터 다 알고 있었고 이제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만나고 싶은 감독님이었는데 그냥 이거 종필 감독님도 하신다 그래서 한 것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 엮여서 좀 친해져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 다 나왔을 때 보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문자만 했나? 네, 이 영화로 처음 만났어요. 네, 저희 다 만들고 나서. 네. 우연인 거군요. 너를 이 영화 장건재 감독님 영화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영화와 우연인 것처럼 이 영화 전체의 구성도 절묘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재밌는데요. 저도 연상호 감독님 질문에 이어서 이 영화 단편 세 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묘한 공통점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편의 영화가 모두 일종의 메타시네마라는 점이에요. 액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극중극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침팬지는 어쩌면 가장 클래식한 방식으로 영화 속 영화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에서는 더 과감하게 정말 카메라 뒤편에 윤가은 감독님이 나와버리시죠. 그리고 장건재 감독님의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 거의 처음 보는 오프닝 크레딧 방식을 오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이 재료 자체를 좋은 의미에서 가지고 노는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는 놀이로서 대하는 그 형식이 좋았는데요. 따로 상이한 건 아니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공통점을 혹시 시사회에서 발견을 하셨을 때 관객으로서는 두 감독님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무엇일까 영화의 관객으로서 우리가 다 있는 데가 있구나를 느꼈을 때의 감동 같은 게 있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기 영화만 확인한 것 같은데요. 건조하시네요. 제 생각보다. 네, 그러게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윤가은 감독님 처음 뵙고, 건재 감독님은 예전에 뵀지만 오랜만에 이번에 다시 뵈면서 이번에 같이 셋이서 만나면서 되게 공통적으로 10대 때부터 영화 소위 말하는 시네필이었구나 우리가. 감독님은 10만원 비디오 영화제 홍대학 카페에 말씀하셨으면 저희는 당신도 그 문학교 서울 거길 갔었단 말이야, 사당동에. 그러면서 되게 비슷비슷했었고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특히 10대, 20대 초반에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영화들을 보다 보니 어쩌다가 시간이 돼서 만들어도 그런 공통점이 발견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감독님의 출연은 처음부터 확고한 요소였나요? 윤가은 감독님? 그거 진짜 왜 그랬을까요? 그 장면이 없었어요. 없었고 아성 배우님께서 같이 해주시면서 이 영화의 엔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게 뭐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 원래는 이제 극장에서 자신들이 찍은 영화를 보는 배우와 감독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여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연기에 대한 영화고 이 아성 배우님까지 같이 하는데 뭐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처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이제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 어떤 자연스러움이
들어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도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영화 현장이라는 게 저는 되게 늘 이상하게 모두 어떤 자연스러운 진짜 같은 어떤 순간을 막 포착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포착하거나 발견하기 위한 아주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약속을 알고 있고 그게 되게 이 영화라는 것의 마법 같은 되게 이상한 경계에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는 아성 배우님이 오시는 순간이 이제 그것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어요. 윤가은 감독이 실제로 등장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정하지만 그 의외로 단단한 디렉팅 보이스를 듣게 됐는데 앞서서 또 고화정 배우님이 이종필 감독님과 파만느라는 신작 최근에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연기 스타일과 비교하면 더더욱 이 자연스럽게에서의 굉장히 그 힘있는 발성을 보여주시는 순간이 있는데 윤가은 감독님의 영향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가은 감독님을 약간의 모방 같은 연기를 하면 재밌겠다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작품을 하면서 연기에 대한 쾌감이 있으리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어린 배우 친구들 연기를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장면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감독님들을 제가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촬영 현장에서 어떡하지? 막막하다. 이런 얼굴을 한 감독님들이 전부 생각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성 배우님 뭐 어디 불편하세요? 하고 때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종필 감독님이 모니터 하실 때 늘 그렇게 하셔서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했었어요. 네. 감독님이 찍으신 걸 볼 때 이러면서 보시는 버릇이 있으세요. 어떤 나름의 괴로워하시는 방식인가 봐요. 그 침팬지에서는 김대명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어쩌면 이종필 감독님을 또 떠오르게 하지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홍사민 배우도 현장에서 영화 만드는 감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영화인 만큼 혹시 이종필 감독님을 좀 눈여겨보면서 영감을 얻은 바가 있지도 않은지 궁금한데 사민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하고 계실 때 모니터에 잘 안 가가지고 왠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괜한 소리를 같아요.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재밌었던 게 진짜 극장에서 많이 찍어가지고 극장에 카메라를 이제 설치하고 밖에 나가서 모니터하고 근데 극장에 들어오면 보통 이렇게 스크린을 보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저희만의 스크린을 보니까 그게 되게 절묘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객석 질문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장건재 감독님 영화 또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해요. 장건재 감독님 안 계시니까 오늘의 영화의 친구 게스트 연상호 감독님께서 이 작품에 대한 얘기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영화와 우연히 극장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이 영화 참 슴슴하지만 결이 아름답죠.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누군가는 관객으로, 누군가는 일하는 노동자로, 또 누군가는 그곳에서 그냥 잠드는 한 사람으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단편이었습니다. 감독님도 한때 영화관에서 영화보다 많이 이렇게 잠든 시간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피곤함에 의해서. 저는 거의 이제 영화 한 편 완성하면은 이제 뭐 정말 완성된 영화를 수없이 컨펌을 하거든요. 뭐 5.1 채널 수정에 재수정 하다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거를 보고 또 보고 진짜 나중에는 자려고 눈을 감아도 그 영상이 나올 정도의 수준인데 뭐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죠? 장건재 감독님 영화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저는 어떻게 나갑니다. 또 요즘에 이제 극장용 영화라는 무엇이냐? 또 요새 뭐 우리가 뭐 쇼츠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OTT도 많이 보고 하는 거에서 극장용 영화
얼마나 같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 저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뇌는 사실은 물건을 하나 기억을 할 때 물건만 기억하지 않거든요. 이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주변 환경, 뭐 냄새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조명이라든가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 물건을 떠올릴 때 이 물건이 뭐였지 하고 이걸 떠올리다가 안 떠오르면은 갑자기 이 주변의 환경을 떠올리면 이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인간의 뇌는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빛만 쬐도 갑자기 이 물건이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뭐 영화 콘텐츠를 본다라는 거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시간 내고 어떤 친구와 와서 밥도 먹고 저녁 먹고 영화를 본단 말이죠. 영화를 보면은 그게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에 남는 게 아니죠. 사실은 밥 먹는 것도 기억에 남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이 워낙에 여러 가지의 기억과 걸쳐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기억에 이렇게 그 뿌리가 맞닿는 순간 이 영화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OTT라든가 이런 거는 영화를 보는 편의성을 편하게 만들려고 되게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사실 그 영화에 대한 기억 외에는 없어요. 이게 이 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잊어먹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뻗친 기억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게 잘 안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OTT가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극장 영화의 인상이 오래 남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이론입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저는 장건재 감독님의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 어떻게 마지막에 뭐 기피하는 공간처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거 역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본 영화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그 공간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뻗쳐 있는 여러 가지 가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건재 감독님의 영화가 사실은 어떤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갖는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컨텐츠가 한 개인에게 어떻게 기억이 남게 하는가를 표현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장건재 감독님 해주셔서 제가 너무 되게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 피칭이 아니었나 싶어요. 설득되네요, 정말. 연상호 감독님 방금 말씀을 주어를 바꾸면 영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극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 곧 영화의 시간이 되는가를 보여준 작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극장에 있기만 하다면 잠든 순간도 영화의 일부로도 우리 기억을 하니까요. 네, 이 장건재 감독님 흡족해 하시리라 생각하면서 객석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앞에 여기 안경 착용하고 계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박화성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화성 배우님이 연기 디렉팅을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서 궁금해졌는데요. 배우님은 딱 세 작품을 딱 감독님 세 분이랑 하셨잖아요. 그래서 비교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감독님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는 방식에서 어떤 특징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윤강 감독님과는 뭔가 배우와 감독으로 만난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진짜 100% 마음을 비우고 가는 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좀 이지로 남겨두고 싶고요. 이종필 감독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 출신이세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연기자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 너무 같이 촬영할 때 든든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미제 영역을 또 남겨주셔서 더 좋네요. 바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앞쪽부터 차례로 뒤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주황색 맨투맨 입고 계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이제 연상호 감독님과 거성 배우님 출연한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왔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은 연상호 감독님인데 이 영화는 이제 여기는 시네큐브잖아요. 그래서 메가박스에서 만든
미스터 김 영화관에 가다랑 같이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감독님께서 처음 봤던 영화는 무엇이고 그 홍대에서 주로 봤었던 극장에 대한 노스테이지아는 어떤 느낌이었고 그리고 극장의 시간들을 만약에 연상원 감독님께서 참여하신다면 어떤 방향의 연출로 찍으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처음 봤던 영화. 처음 봤던 영화 뭘까? 근데 저는 사실은 아주 이제 어렸을 때 극장을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또 저희 어릴 때는 이제 극장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뭔가 이렇게 또 큰맘 먹고 가는 나들이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애니메이션을 또 했었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워낙에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은 일단 극장에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VHS, 사실은 지금도 저는 극장보다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은 가슴이 뛰고 사실은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갔던 게 거의 이제 어렸을 때 진짜 막 그런 터미네이터 2 이런 거 진짜 전 국민이 봐야 되는, 안 보면 왕따 되는 이런 영화나 보러 갔지 막 이렇게 극장을 찾아가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20대 초반에 그 키노라는 이제 잡지를 보고 영화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조금 찾아다녔습니다. 좀.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그 코엑스에서 그 짐 자무시 감독의 데드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거 상영을 해서 또 저같이 예술병 걸린 친구와 그 영화를 보고 저희가 이제 그때 거의 마포에서 살 때인데 코엑스에서 마포까지 데드맨 얘기를 하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다른 영화 얼굴 지휘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박정인 배우가 그때의 연상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던 뭐 기억이 있고, 저희가 극장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만든다면은 저도 살짝 영화 보고 그런 거 생각해봤었는데 저희 때는 그 저기 홍대 앞에 그 저도 나이 많이 든 사람은 아는 그 백스테이지라는 공간이 있어요. 백스테이지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음악 감상실이에요. 이게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할 때라 MTV 뮤직비디오를 보려면은 그런 음악 감상실에 가서 뭐 콜라라도 하나 시키고 거기서 보면 그러면 출창 그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걸 봤던데 제가 좀 거기 속된 말로 이제 죽돌이라고 하죠. 죽돌이. 거기 죽돌이였어요. 죽돌이였는데 제가 최초의 영화를 20살에 만들거든요. 20살에 20분짜리 지금은 아무데도 공개하지 않은 영화를 정말 만들었는데 이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상영할 데가. 그래서 제가 그 백스테이지 죽돌이니까 딜을 칩니다. 그 사장님한테. 내 영화를 오전 시간에만 틀어줘라. 틀어달라. 와. 나 영화 감독이다. 내가 여기서 죽돌인 줄 알았지? 나 사실 영화 감독이다. 나 영화 만들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화통하시게 진짜로 일주일 동안 그 영화를 틀어주셨어요. 20살에 이미 자체 배급을. 그쵸. 그랬었는데, 그때 얘기 만들면 웃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연상호 감독님이 짐자무씨 얘기해 주시니까 침팬지의 3인조가 짐자무씨 영화 천국보다 낯선의 3인조를 또 떠올리게 한다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바로 이렇게 카키색 자켓 입고 계신 분? 네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 되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위해 만들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사실 뭐 이제 윤가은 감독님 영화 같은 경우는 끝날 때 눈물도 조금 나더라고요. 아직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 윤가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영화를 전공하는 영화과 학생입니다. 근데 저도 되게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를 많이 만들고 싶은데 윤가은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윤리적인 질문을 되게 잘 던지는 영화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고민은 그런 윤리적인 일을 다루려면 결국엔 비윤리적인 사건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윤가은 감독님께서는 그 선을 되게 잘 지켜서 영화를 만드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윤가은 감독님만의 그 비윤리적인 사건을 다루는 팁이나 아니면은 그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주의를 비롯해서 감독님의 여러 다른 작품들까지 아울러서 주신 질문 같아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 어렵네요. 영화를 만들 때 개인적으로 윤리라는 뭔가 단어를 떠올려서 그 윤리성에 대해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고민을 막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이거 완전 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아야 하지? 저는 아직도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영화를 만드는 경험이 그런 기회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왔는데 그게 많은 돈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그게 너무 소중한데 이 기회를 잘 써야 되는데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게 운 좋게 나한테 왔다면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내놓아야 하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연결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 뭐 점검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때 어떤 관객들이 내 영화를 보게 될까? 이 관객의 얼굴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관객의 입장에서 이런 영화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될까? 이런 거를 그냥 총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때로는 뭐 괜찮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만들어봐야 또 아는 거니까 영화를 만들고 늘 저는 실패한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영화를 만들 때마다 뭔가 계속 미끄러지는데 그러면 다음에 좀 잘해야지. 그냥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생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계속 실패할 것 같고 그러면 다음엔 조금 나은 사람이 돼서 나은 영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운데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까만 옷 입고 계신 분, 네 맞습니다. 지금 손 들어주신 분, 네, 손 계속 들어주실까요? 마이크 전달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관 오기 전서부터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긴장도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아성량과 이정필 감독님, 이제 윤가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우선 아성량한테 이제 영화 괴물에서부터 이제 극장의 시간들까지 많은 시간을 거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작품에서 이제 감독 역할을 맡으셨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의외의 소식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좀 설레었고 이제 이 작품에서 감독 역할을 맡으셨을 때 어떠셨는지가 그게 궁금하고요. 이제 또 저번에 이제 고백하지마 GV 때 질문해드렸던 악역에 대한 질문했는데 살짝 빗대어서 얘기해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악역 연기를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분위기가 어떠한 스타일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 이제 나중에 작품에서도 어떠한 배우들하고 연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강한 역할로 나오실 것 같아요. 저번에 이종필 감독님께서 얘기하셨던 악녀의 역할도 괜찮고 이제 또 오늘 스타일도 이렇게 올블랙이신데 진짜로 진짜 악역 스타일에 맞게끔 딱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아성 배우님의 악역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신가 봐요. 아성 아니, 배우님께 긴장을 좀 주신 해가지고요. 네. 질문 두 가지 종합해서 답변 먼저 들을까요? 다른 분들도 질문 많이 주셔야 되니까 하나씩만 질문 듣는 걸로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네. 첫 영화가 괴물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영화 현장이 처음이었고 영화 카메라에 잘 담기는 작업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이제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 때 내가 그때 연기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했는데 정말 실로 압도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제가 이만큼만 표현해야지라고 나름 계산을 했던 게 모든 게 틀어지는 거예요. 스크린에서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고 또 제가 되게 미숙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되게 잘 전달되는 이 영화의 마법 같은 순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던 14살 때 제 얼굴을 처음 스크린에서 보던 거를 떠올리면서 이 어린 친구들이 또 시사회 때 자기 얼굴을 보는 이런 어리둥절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제 개인적인 책임감이 있었고 네, 악녀 역할은 언젠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이쪽에서 저 한 분을 선택하는 건 너무 힘든데 제가 혹시 연사호 감독님 곤란하게 해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한 분 혹시 짚어주신다면. 네. 극장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한상훈 형님 한번 가운데. 네, 극장의 시간. 마지막 장건재 감독님 영화의 극중극의 배우로도 출연하셔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뽑아주셨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감독님 세 분한테 이 영화처럼 영화에 관한 영화 메타시네마라고 하는 작품 중에 혹시 좋아하시는 영화 한 편씩만 말씀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이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생각 드는 거는 이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인 콘사토시 감독의 이제 천년여우라고 하는 작품을 꼽고 싶어요. 이게 일단은 천년여우라고 하는 영화에서 여배우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거의 일본 영화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이게 극중극으로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콘사토시가 그전에 퍼펙트 블루 같은 작품에서 보여줬던 극중극의 요소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살려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한 편으로 일본 영화의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느낌 들어서 저는 콘사토시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의 천년여우라는 작품을 꼽습니다. 네, 천년여우 나왔고 이종필 감독님은요? 네, 저는 미국 썬댄스 독립 영화 중에 톰 디칠로의 망각의 삶이라는 독립 영화 현장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룸톤이라고 해서 촬영이 끝나도 이렇게 사운드 녹음하는 동안 움직이고 소리 내면 안 되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룸톤 동안에 영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상상하는 게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감독은 막 아카데미 상 타는 상상 꿈꾸고 또 반대로 어떤 배우는
난 이제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고향에 들어가서 쓸쓸한 삶을 살겠지. 또 어떤 스텝은 이런저런 거 없이 그냥 빨리 끝나고 햄버거 먹고 싶다 이런 상상하는 다양한 그 룸톤의 장면이 재밌으면서도 어떤 영화적인 느낌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네, 룸톤의 시간들이네요. 윤가은 감독님.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라면 지금 생각나는 거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그리고 썸머 필름을 타고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 저 영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저들의 일원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라는 것이 사실상 꿈꾸는 거랑 되게 비슷하구나. 그냥 이게 그냥 자는 꿈 아닐까. 무언가를 꿈꾸는 거, 그때 그 마음, 설레임 이런 거를 그냥 실현하는 어떤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거 실패해도 좋은 거죠. 뭐 그런 생각. 어렸을 때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을 때 상상하던 현장이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보고 싶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극장의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연성호 감독님부터 차례로 마지막 인사 나누십시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예, 이렇게 관객분들 꽉 채워주셔가지고 또 마음이 좋습니다. 요즘에 이게 극장에 사람 많은 거 보면은 제가 마음이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곧 나오는 영화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제 극장에 사람 많은 거 보면 그렇게 좋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많은 관객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니까 문득 앉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전설로만 들었던 그 손미 기자님 계신 시네이시윌에서 기사로만 봤던 영화광 저 윗세대들은 어땠을까 기사를 통해서 보면 예전에 막 독일 문화원에 뭐 빈 벤더스라는 독일 신인 감독이 왔었고 갑자기 김홍준 감독이라는 당시 서울대생이 영어로 질문하는 걸 옆에 있는 정성일 평론가님이 와 저 사람은 영어로 질문하네 뭐 그런 문화가 어떤 풍경일까 선배들의 그랬는데 막상 그건 과거고 또 감독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또 언젠가 영화를 이렇게 좋아했던 공간들이 90년대 혹은 2000년대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오면서 느낀 게 이렇게 시네 토크 한다고 찍으시고 질문하시고 이런 GV 문화도 요즘 되게 활성화되는데 시간 지나시면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여전히 추운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정말 감독님들 말씀처럼 많이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고요. 극장의 시간들 보시고 나서 또 여러분들 많은 또 다른 극장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용산 CGV가 중학교 때 영화 막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극장의 시간들이라는 영화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극장 가득 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관에서는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하고 있을 거고 광화문에 이제 BTS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이 극장의 시간들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가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게스트분들 먼저 나가고 관객분들 일어나도록 할게요.